네, 2025년 1월 25일 이정훈입니다. 밤사이에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법원이 거부하고 허락하지 않았죠. 이에 맞서서 검찰이 다시 같은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오늘 25일 오후 밤늦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은 설 연휴 기간인 1월 27일 아니면 28일쯤 검찰이 구속 상태의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보수 애국 시민들이 좋아하시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좌파들이 이제 조금 당황했죠. 한남동에서부터 대규모 시위가 이뤄지면서부터 많이 흔들렸는데 급격히 전술 변화를 합니다. 유격전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람시 이론에서 헤게모니 이론에 의해서 대한민국 중심부에 진출했던 이 주사파, 이 좌파들이 이제는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진지전을 하다가 기동전으로 나왔는데 그게 급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모택동이 얘기했던 유격전 개념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대한민국 좌경화를 위해서 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탄핵되느냐, 이재명이 먼저 유죄가 확정되느냐, 이 싸움은 계속 벌어집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지금 헌재가 2월 6일까지인가요? 지금 화요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하고 있죠. 근데 2월 6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2월이면은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기각하거나. 만약에 탄핵이 된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또 복잡해지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2심 재판 선거법 위반은 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을 한다. 그러니까 3월 중에 선고가 있을 건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탄핵 결정하고 이재명 2심 확정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심은요, 다시 3심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 그것으로 보수파들은 상당히 무너져야 될 겁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세가 오르면서 올해 6월쯤으로 있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이재명의 유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지켜보는, 그러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대한민국이 정치적 싸움을 벌이는 시기로 갈 겁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서울고법 형사 6부 최은정 재판장 등 부장검사 3명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합니다. 1월 23일 날 첫 재판을 했고요. 그리고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못 박아놓고 재판을 해나가기로 했는데, 아마 이재명 측은 갖가지 뭐 증인 신청 뭐 하면서 이거 2월 26일 날 결심을 못하도록 질질 끌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최은정 재판장을 포함한 2심 재판부 3명의 판사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겁니다. 저는 지금 경찰이 서부지법 판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고법 형사 6부 최은정 판사 등 이 세 사람에 대한 신변 보호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공산 세력들은요, 그냥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그람시는 기동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시위와 데모를 계속해서 혼란을 일으켜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영향력으로 단기간에 헤게모니를 장악해라. 네, 이게 기동전이고, 진지전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 안정된 나라에서는 이 헤게몬을 줄 수 있는 주요 기관이 침투해서 그 기관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산을 해라라는 거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민노총이 기동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동전 갖고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1998년일 겁니다. 이제 소련도 무너지고 김일성이도 죽고 공산주의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학생운동권이 쇠락하니까 이 학생운동권에서 커진 좌파 세력들이 그때 이제 김영삼이가 문제죠. 대통령이 젊은 피를 수혈한다고 하면서 이 운동권들을 받아들이면서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대거 이제 머리는 좋으니까 뭐 고시 공부를 해갖고 그때 이게 뭔가 하면 5공화국이 무너지고 87년 지금 60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연자제가 없어진 겁니다. 연자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인민군이 그때 몇 개, 8개 사단인가요? 10개 사단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서울만 점령하면은 남조선에서 공산 세력이, 즉 남노당 세력이 호응해서 바로 공산화가 될 줄 알았는데 이승만 정부가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이 토지를 국민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호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먹으려고 밀고 내려오게 되죠. 근데 병력이 딸리니까 이 대한민국 서울, 경기 이쪽 지역에서 공산 세력을 누리기 위해서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의용군이죠. 조선인민군은 북한군이고 남한 내에서 이에 호응하는 세력을 모으겠다라고 해서 의용군을 모으는데 한 40만을 목표로 했는데 그건 적치하에서 한 거라서 정확한 통계가 어려워요. 한 60만까지 모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민군보다 더 많죠. 그중에 상당수는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간 걸로 보이고 나중에는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는 남도부를 포함해서 해방 직후 그 다음에 6.25 전쟁 나기 전까지 남한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제법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리산 빨치산처럼 그 공산 세력에 호응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용군을 만들 수 있었죠. 근데 의용군 세력들이 어디서 소진이 되는가 하면 낙동강 방어전에서 소진이 됩니다. 조선인민군도 굉장히 괴멸적 타격을 입죠. 근데 이들을 숨지게 한 세력은 대한민국 국군하고 미군입니다. 유엔군이죠. 조선인민군 병사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은 북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용군으로 왔다가 숨진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누가 죽였어요? 결국 대한민국 국군하고 미군이 죽인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친미국가 또 대한민국을 제대로 운영했으니까 항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연자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직에 진출하는 거에 제한을 받습니다. 언론사 기자도 될 수 없었고 고시도 할 수 없었고 공무원도 어렵고 사관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요 그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석에서 만난 분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이념 지도를 연구해 준 분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공산 세력하고 반공 세력하고의 싸움인데 이 공산 세력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은 당시 우리 국민의 한 3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족들 포함해서. 국군이나 공무원 이런 거 하면서 그 사람들은 적치화가 되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적극적으로 싸우죠. 그리고 우리 해방된 직후 대한민국 즉 남한에는 공산 세력이 제법 있었습니다. 남노당 박헌영이가 이끄는 세력이 많았죠. 거기에 동조했고 그 다음에 의용군으로 갔다가 희생이 돼가지고 연좌제에 걸린 그런 사람들 세력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30%? 아니 좀 많다 싶으면 20% 정도로 적어도 10%는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좋게 보기 힘들죠. 항상 불이익을 줬으니까. 그리고 중간층이 있는데 그 세력이 40%도 볼 수도 있고 50% 볼 수 있는데 이 세력들은 대개 반공 세력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류가 반공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반공 세력이 싸우자 그러면 거기 따라는 가는데 자기 목숨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어정어정 되다가 오는 거죠. 반대로 공산 세력이 적체해서 힘을 쓰면 또 거기에도 비위 맞춰갖고 살려고 하는 회색지대 사람들입니다. 이제 거기서 양쪽 세력, 그분은 쉽게 설명하는데, 남로당이나 의용군에 해가지고 연자제로 손해를 봤던 사람들은 인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반공으로 싸울 사람은 국민, 이 중간 사람들은 그냥 보통,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던데, 이제 그러면서 양쪽 세력에서 서로 이제 막 느리다 보니까 중간 세력이 좀 없어지고 해서,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정치 지도가 3대 3대 3이 나온다. 중간에 3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게 항상 이건데, 대체적으로는 보수가 많았는데, 이 문재인, 그 이전에는 김대중, 그 다음에는 노무현,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이쪽도 세졌다. 왜냐하면 87년 이후로 연자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똑똑한 좌파 성향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면서 이제 많은 기관을 장악했죠.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헤게모니 이론이 통한 거죠. 진진율이 먹힌 거죠. 공산 세력은 붕괴되긴 했지만 90년을 계기로 98년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운동권 학생들은 괴멸됐지만 그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공직에 진출하고 언론사에 진출하면서 한국을 헤게몬을 줄 수 있는 자리로 갔고, 그 진지전 끝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탄핵 사건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는 기동전을 펼쳐보는 거죠.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박근혜 정부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고 딱딱 버티니까 지금 브레이크가 빡 걸리면서 허걱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오늘 아침 조선일보 박정원 논설 실장이 참 잘 썼던데, 저랑 이름이 같은 친구인데, 참 그 사람 글이 저는 좋아요. 왜 이재명이 여기 가슴에 태극기를, 배지를 달고 다니느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박정원 칼럼 한번 보십시오. 흐리기 위한 거죠. 사드는 안 된다, 한미동맹 그렇게 반대하던 그 이재명 세력이 요즘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내지 않나 생쇼를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과 그 뒤에 숨어있는 좌파들이 기동전을 이번에 펼치긴 했지만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계속 진지전을 해왔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보수가 센 나라였으니까. 그걸 흐리게 해서 태극기를 달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하는 위기에 몰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참 국민들이 다수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뽑아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헤게몬을 집었으니까 국회 헤게몬을 갖고 최대한 탄핵,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 공격을 해대면서 거기에 건드지 못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니까, 계엄은 제가 보기엔 똥볼을 찬 거예요.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기로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탄핵 성공했죠.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다 그리고 검찰,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계엄을 내려놓고 막 밀어붙였는데 이것이 빡 급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시위를 하고 그런 와중에 서울중앙지법의 검찰이 이 사건을 맡게 된 거를 구속영장 연장을 안 해주고 라고 하면서 브레이크가 팍 걸렸습니다. 쉽게 다 된 줄 알았죠. 근데 하여간 이재명도 지금 걸려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지금 빡 걸린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얘네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람시는 진지전하고 기동전, 헤게몬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또 한 발짝 더 나갔던 게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은 1930년대, 40년대 중국을 공산화하죠. 그때 그가 진지전, 기동전 외에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마오의 이론이라고 하는 유격전입니다. 마오는 기동전을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뒤로 후퇴하는 것도 기동전입니다. 후퇴하는 기동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공군이 참전했을 때 메가더는 막 계속 전진하는 기동전을 주장했지만 그게 아니다. 이미 미군이 깨지고 있으니까 그때 미군이 쫙 일사후퇴를 하죠. 서울까지 내리면서 뒤로 확 빠집니다. 더 빨리 기동전을 해버려요. 미 해병대는 장진호 함경남도까지 올라갔다가 철수를 할 때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진, 진격 이런 용어를 걸면서 후퇴를 막 공격하듯이 막 후퇴하고 그다음에 흥남에서 배를 타고 촥 빠져나오게 되죠. 그와 비슷하게 모택동도 기동전은요 꼭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빼는 것도 기동전이라고 하면서 일본군의 공세가 강해지니까 연안으로 대도망가는 거, 대도주죠. 이거를 대만에서는 지금도 대도주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요거를 아까 미 해병대가 장진호 저수에서 철수할 때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진이라고 했듯이 이거를 대장정, 원정 이렇게 표현해서 연안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딱 숨어 있다가 중국 국민당군이 일본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미국이 원폭을 터뜨려서 일본을 항복시키니까 그때 뛰어나와서 국민당군을 때려잡으면서 중국을 공산화하죠. 이제 그렇게 연안에 숨어 있을 때 뭘 하느냐? 기동전을 하지 않고 또 진지전도 하지 못하니까 유격전을 합니다. 유격전이 뭔가 하면 하나 요런 마을에 100명에 산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공산주의화하는 건 아니에요. 단 하나. 반국민당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국민당 세력이 왔을 때 뭔가 반대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당 군대는 이 100명에 있는 마을이 우리 편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여기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한 명만 있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를 자기 영역으로 못 놓고 하게 되니까 이게 국민당군의 진격이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한 명은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더 공산 세력에 붙으니까 그를 통해서 어디서 테러를 한다든지 해갖고 더 그쪽을 회색지대화하거나 오히려 공산 세력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국민당군을 의병 활동하듯이 공격하면서 저항을 해서 얘네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오니까 기동전으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이 안 되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렸죠. 너무 성급하게 했죠. 가장 성급한 거는 한독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겁니다.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기각됐지만 지금 한독수 총리권을 하게 되면요. 바로 기각이 될 거예요. 그건 좌파 헌법재판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그는 200명 이상이 탄핵했어야 되는데 200명이 안 되게 탄핵했거든. 그게 불법 탄핵이에요. 이런 불법이 다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걸리거든. 일단 윤 대통령 체포하고 구속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그거 알지. 그래서 막 대세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이게 뜻있는 애국 시민들 참 이런 점잖은 분들이 시위에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좌파들이 하느냐. 저는 유격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유격전이 뭔가 하면 이번에 권성동, 권영세 이 국힘당 의원들이 서울역 지하차도에 가서 설이 다가와서 고향 간 사람들이 인사하니까 누군가 하나 와서 막 항의하고 막 이렇게 망신을 주는 거거든요. 이 망신 주기가 유격전입니다. 한 사람이 떠들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한 100명 이상 되겠죠. 그 전체가 그 사람과 같은 세력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인사하는가 보다 관심 없고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이 누구지? 권성동 너 어째 내가 빨갱이야 너 어쩌고 막 공격하게 되면 전체가 여기는 민주당 세력으로 국민이 많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게 유격전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이라는 사람 그렇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TV에 나와가지고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한 걸 가지고 그 요원을 국회의원으로 해석해서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 하면서
아주 지금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희화화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격전입니다. 그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갖고 계속 영부남이란 말을 만들어냈죠. 대통령은 김건희고 그의 남편인 윤석열은 남편이 영부남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조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하하하 재밌다고 웃으면 그 사람들 전체가 박지원 지지세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가장 앞장서는 게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불리해졌거든요. 근데 불리해지는 사이에 뭐가 결정이 돼야 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이재명 유죄 확정이 나와야 돼요. 물론 이재명도 유죄가 안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장기전으로 또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존을 모색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 유격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아주 판단이 빨라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슬아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이 안 되니까 야 이겼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 놓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전히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시비가 붙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한마디만 나오면 뭐 김용현이 장세동이냐 뭐냐 하면서 계속 씹어댈 겁니다. 또 이게 유격전이 먹히면은 진지전이 가동해지고 또 기동전을 펼칠 겁니다. 저는 보수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는 저도 당황할 만큼 그날은 놀랬거든요. 왜 계엄을 하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23건, 현재까지는 29건의 탄핵을 하고 뭘 하고 야 내가 대통령이라도 참 뭐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는 이해가 많이 커졌습니다. 많이 커졌어요. 처음엔 당황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 12.3 계엄 자체가 계속 저들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만들어라 이거 갖고 국회를 해산하려고 한 거 아니냐. 포고령 가지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그만다를 국회 해산으로 하게 되면 위헌이니까 위헌에 의해서 탄핵이 나올 수도 있죠.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이 뭐라 설명하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으로 들릴 거고 변명으로 들릴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또 밈을 만들어서 조롱을 하면서 좌파들은 유격전을 할 겁니다. 또 거기에 그게 또 여론이 만들어지면 헌재 재판관들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 와중에 서부지법 사건이 공수처가 무리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또 그 반대로 좌파들도 위축이 되겠죠.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6월, 7월이 올 때까지 계속 정치로 날이 새고 날이 바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엄 선포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 대한민국 좌파 어디에 어떤 자들이 숨어 있는지 이제 다 커밍아웃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면에서 12.3 계엄은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밝혀진 좌파들, 여기 태극기를 딱 붙이고 다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그 세력들을 척결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유격전 상태로 가게 되고, 아까 제가 연좌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6.25 전쟁 치르고 벌써 몇 년입니까? 50년, 74년, 7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풀리는 거거든요. 이 이념의 DNA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안 바뀝니다. 지역 정서가 안 바뀌는 것만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조금 옅어지긴 하죠.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국민 통합을 해내지 못하면 북한하고 통일했을 때도 역시 같은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분열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북한하고 통일을 이뤄버리면은 그 문제 속에 이 국민 통합 문제도 함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인데 때때로는 그 선택이 그 앞에 있는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100% 해결은 없습니다. 대세가 그렇다는 거죠. 자, 여전히 대한민국은 유격전에 걸려있다. 아슬아슬하다. 윤석열 석방되든 기소되든 뭐가 되든 이재명과 윤석열. 적어도 윤 대통령은 이재명을 유죄로 확정해놓고 떠나더라도 떠나야 되죠. 논개가 돼야 되죠. 네.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슬아슬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